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찾은 거지. 73세 저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 식탁에서였습니다. 매운 낙지볶음, 마늘이 잔뜩 들어간 쭈꾸미, 양념이 강한 갈비찜. 제 입맛에 맞는 건 하나도 없었지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앞에만 물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컵은 제 거예요. 아들이 서둘러 가져다 준 건 낡은 플라스틱 컵 하나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진짜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트렌치 코트를 걸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집 식탁에서 물 한 잔 못 얻어 마신 73 어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되찾았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김은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동 이 오래된 2층 집에서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 저 혼자 살고 있지요.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미움을 뜨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들 명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특별히 요리했어요. 꼭 오세요. 명일이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한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래, 알았다.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색이 조금 바랜 연분홍 실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결혼식 때 선물해준 옷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지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이라도 단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한번 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끼워준 반지였지요. 이 반지를 만질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그는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꼿꼿이 걸었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명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명일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하늘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들의 모습이라니 낯설면서도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일아,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방에 있어요, 어머니. 저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회색 톤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없었습니다. 넓지만 차가운 집이었지요. 잠시 후 명일이가 차를 가져왔고 그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며느리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일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열심히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앉으니 명일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식들을 보니 제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운 낙지볶음, 마늘이 잔뜩 들어간 쭈꾸미, 양념이 강한 갈비찜, 모두 명일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지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명일이가 모를 리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일아, 이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제 말에 명일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자신 있는 요리들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부터 맵고 짠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제 앞에 물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제 물컵은 보이지 않았지요. 명일이 앞에는 파란 도자기 컵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 앞에도 같은 세트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직 제자리만 비어 있었지요.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컵이 없네. 제 말에 명일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가져다 드릴게요. 명일이는 서둘러 자기 앞에 컵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지요. 아들이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는 순간 명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컵은 제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컵을 다시 바라보니 명일이가 평소에 쓰던 컵이었지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습니다. 명일이는 미안한 듯 다른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컵은 평소에 사용하던 예쁜 컵이 아니었지요. 오래된 반투명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살짝 찌그러진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명일이와 며느리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아이 학교 이야기, 그들의 대화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반면 저는 겨우 밥 몇 숟가락을 뜨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운맛에 입안이 얼얼했고 음식에 갈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 참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명일이가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많이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사실 입에 맞지 않아 먹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일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며느리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지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려 덩달아 일어나려는데 며느리의 말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뭐, 지금? 명일이가 놀란 듯 물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걸치는 그녀의 행동이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명일이도 스마트폰을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 마저 하시고 가세요. 명일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다면 왜 저를 부른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약속인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트렌치 코트 단추를 채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일이도 며느리의 말을 들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저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컵이 눈에 들어왔지요. 한참을 그 컵만 바라보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며 문득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명일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결국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목까지 산더미 같은 그릇을 씻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어 걸어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낡은 플라스틱 컵,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지요.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한참 동안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잠을 설친 뒤 저는 한동안 명일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얼버무렸지요. 며칠 후 명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그냥 좀 바빠서 복지관에 자주 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집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명일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글쎄, 시간 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가 이제 완연한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문득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명일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앨범을 덮었지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명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람도 일이 있어서.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지난번 그 저녁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거절할 수 없었지요. 큰 손주는 이제 7살, 작은 손주는 이제 4살입니다. 한참 할머니가 그리울 나이였지요. 알았어. 내가 갈게. 서둘러 짐을 챙겨 명일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옷 몇 벌, 상비약, 그리고 손주들 좋아하는 곶감 한 봉지. 도착해보니 명일이는 이미 떠난 뒤였고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저를 힐끗 보더군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곧 나가봐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그래, 잘 다녀와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두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할머니, 우리랑 놀아요. 큰 손주가 신이 나서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주도 제 다리에 폭 안겼지요. 그 순간만큼은 지난번의 서운함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들과 그림책을 읽어주고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저녁을 먹었지요. 큰 손주가 카레를 2그릇이나 먹더군요.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작은 손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았지요. 아이들을 씻기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함께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새벽에 큰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끈뜨끈했지요.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39도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명일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어머님,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렴풋이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지요. 새벽 2시에 근처 24시간 약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갑더군요. 해열제를 사와 아이에게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큰 손주가 잠결에 할머니 옆에 있어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하고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새벽에 아이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저는 이미 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큰 손주는 조금 회복했지만 이번엔 작은 손주가 사고를 냈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요. 작은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저는 서둘러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어서 달래느라 진땀을 뺐지요. 품에 안고 이리저리 걸으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일이가 어렸을 적 자주 부르던 자장가였지요. 1시간쯤 지나서야 작은 손주가 잠들었습니다. 넷째 날, 이번엔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전날 새벽에 약국을 다녀오고 아이 둘을 돌보느라 체력이 다 떨어진 겁니다. 으슬으슬 춥고 뼈마디가 쑤셨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일이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지요. 부재중 전화만 3통이 쌓였습니다. 저녁은 라면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과 반찬을 정성껏 차렸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큰 손주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 밤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제 이마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5째 날, 드디어 명일이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씻겨 재우고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몸살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가 아니었지요.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좀 치우시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청소할 겨를이 없었는데 말이죠. 작은 손주가 다친 이야기, 큰 손주가 열이 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랐지만 며느리는 소파 위에 흩어진 아이 옷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명일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특별한 치즈는 왜 다 드신 거예요? 그거 비싼 거였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서 조금씩 나눠준 것뿐인데 큰 손주가 열이 났을 때 입맛이 없다며 그 치즈만 찾아서 빵에 얹어 먹여준 건데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어. 겨우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명일이도 며느리도 저를 붙잡지 않았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큰 손주가 잠결에 할머니 가지 마요 하고 중얼거렸지만 며느리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몸살 기운에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시더니 조용히 라디오 소리를 줄여주셨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서러웠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집이 저를 반겼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몸살약 하나를 겨우 삼키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명일이 부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져 창밖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1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장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한 판, 장바구니에 하나둘 담고 있는데 창과 코너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회색 롱패딩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어머 얘야.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본 채 만 채 카트를 밀며 지나쳐 가더군요.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저를 알아본 것 같았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일 코너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지요.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을 그대로 진열대 옆에 두고 저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였지요. 집으로 걸어오는 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지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왔지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 밤 저는 다시 앨범을 꺼냈습니다. 명일이가 어렸을 때 사진,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사진, 두 번째 손주 100일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늘 웃고 있었지요. 앨범을 넘기던 손이 멈춘 곳은 작년 명절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며느리도 그때는 옅게나마 웃고 있었지요. 1년 사이에 무엇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앨범을 덮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는 이제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리고 있었지요. 앙상한 가지가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또다시 만졌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또 천천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늘 그렇듯 혼자 아침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서운함, 무시당했던 순간들, 낡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낡은 유선 전화기의 다이얼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지요. 잠시 망설이다 명일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명일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일이의 목소리에는 옅게 짜증이 묻어 있었지요. 아마도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명일아,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 네. 아,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잠깐만 들어주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일이가 마지못해 대답했지요. 네, 말씀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명일아, 어미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너의 삶에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너희 가족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명일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너희 부부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에 집중하렴.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참을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명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지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저 내가 깨달은 거지.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일이가 다시 걸어올 것 같아 전화기에 전원을 껐지요. 가슴이 멍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지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골라냈지요. 먼저 손이 간 것은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연분홍 실크 블라우스였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결혼식 때 선물했던 그 옷. 바로 그 저녁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지요. 옷걸이에서 옷을 벗겨 곱게 접어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명일이의 어릴 적 사진, 돌잔치 사진, 첫 자전거를 탔던 날의 사진, 그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리지는 못하겠더군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작은 사다리를 놓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73 노인에게 다락방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조심히 올랐지요.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내려와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거울을 봤습니다. 물기 젖은 흰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지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잘 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조용한 잠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천천히 걸었지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더군요. 어머, 처음 뵙는 얼굴이네. 이 동네 사세요? 네. 저 아래 은행나무 골목에 살아요. 그렇게 말문이 트였습니다. 옥순이라는 이름의 그 할머니는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말이 잘 통했지요.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가 옥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자씨, 우리 내일 태권도 배우러 가요. 노인 태권도라고 있어요. 같이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3 나이에 태권도라니. 젊었을 때도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명일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8통이 쏟아졌지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연락 좀 주세요. 명일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묻어 있었지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볼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원을 다시 껐지요. 괜찮아.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하자.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팔을 뻗는 것도 어색했고 기합 소리를 내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옥순이가 옆에서 기합, 크게
하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한 달쯤 지나니 가벼운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 하는 요가와 영어회화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도 들었지요. 73세 처음으로 메신저 앱을 다운받고 친구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옥순이가 첫 번째 친구가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일이에게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기 전원을 켜보면 부재중 통화가 늘어나 있었지요. 처음엔 12통이었던 것이 한 달 뒤엔 30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전원을 껐지요. 그럴 때마다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무너지고 싶은 밤도 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큰 손주의 뜨거운 이마, 작은 손주의 다친 무릎, 할머니 옆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 은행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요. 괜찮아. 봄이 오면 새순이 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옥순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은자 씨,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요즘 노인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이 많다더라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73세 여행이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남해 어때요? 통영이랑 거제, 한려수도 유람선도 타고 미륵산 케이블카도 탄대요. 그래요. 남해로 가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남해였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득 명일이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지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접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고 다짐했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옛 앨범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미처 다락방으로 옮기지 못한 마지막 한 권이었지요. 명일이의 어릴 적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손주들의 사진. 한동안 앨범을 넘기다가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앨범을 덮고 그 앨범도 조용히 다락방 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었습니다. 옥순이가 준 새 등산 조끼, 책 넓은 모자, 편한 운동화, 73 노인의 첫 여행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관광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버스가 남쪽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아픔도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통영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지요. 한려수도 유람선을 타고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갈 때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자 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응?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멀리 펼쳐진 섬들을 내려다볼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풍경이 있다는 것도 몰랐구나. 거제로 이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굴구이를 먹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굴 하나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니 옥순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지요. 은자 씨, 이제야 얼굴이 좀 폈네. 그래요? 그런가?
거울을 볼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일간의 여행은 꿈같이 지나갔지요. 마지막 날 숙소 앞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가곤 했지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지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한 집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지요. 이곳이 바로 내 보금자리구나.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오랜만에 전화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요. 대부분 명일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음성 메시지 하나를 들어보았지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연락 좀 주세요. 명일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을 저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요. 전화기의 전원을 다시 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지요. 가슴 한편이 아프긴 했지만 이것이 저와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는 이제 완전히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봄이 오면 반드시 새순이 돋아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갔습니다. 늘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를 과감히 잘랐지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아주 짧게 잘라주세요. 미용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거예요.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흰 머리카락이 쌓여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한참 후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 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워 보였지요. 어머, 은자 씨 젊어 보이네요. 미용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을 때 친구들은 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옥순이가 제일 먼저 다가왔지요. 은자 씨 무슨 일 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그냥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친구들이 잠시 침묵했다가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노인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들었지요. 서예, 요가, 영어회화, 못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명일이와 손주들 생각이 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복지관 친구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은자야, 우리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요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이내 동의했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지요. 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고아원, 유기동물 보호소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명일이,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옅어져 갔지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6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옥순이와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지요. 우리가 무슨 카페야? 할 수 있어. 우리도 아직 젊잖아. 서로를 격려하며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작은 공간을 얻었지요. 원목 카운터를 두고 창가에 큰 창을 냈습니다. 4인용 테이블 5개, 여기저기 화분을 놓았지요. 메뉴를 정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옥순이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고 다른 친구는 쿠키를 굽는 법을 배웠지요. 저는 홀 서빙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니 특이하네요.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이 모습을 명일이가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지요. 어서 오세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명일이었지요. 어두운 감색 코트에 청바지 차림, 얼굴이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 명일이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일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옥순이가 나왔지요. 은자야, 무슨 일이야? 어머, 이분이 아들이구나. 명일이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지요. 여기 앉아볼래? 커피 한 잔 대접할게. 명일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는 아들의 어깨가 조금 굽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에 담아 명일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많이 찾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명일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보다시피 명일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을 운영하실 줄은. 그래, 나도 놀랐단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일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더군요. 그때 명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지요. 큰 손주의 뜨거운 이마, 작은 손주의 다친 무릎, 할머니 옆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일아, 나는 지금 이대로 좋아.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나에게도 내 삶이 필요해. 명일이가 저를 바라봤지요. 저는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한번 만지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찾은 거지. 명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다. 너희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내 삶을 살고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가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남이 되는 건 아니야. 명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명일이는 커피잔을 다 비우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 저를 봤지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도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였지요. 부드러운 아이보리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가운 눈빛이 조금 흐려져 있더군요. 어머님,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괜찮다. 앉아라. 커피 한 잔 하고 가. 며느리와 저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였지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지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등산을 시작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곤 했지요. 어느 날 명일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밝은 베이지 재킷 차림이었지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큰 손주는 흰 티에 청 멜빵 바지, 작은 손주는 노란 원피스.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큰 손주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시간 날 때 보자. 명일이와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저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저는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하지요. 은자 씨,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물론 가끔은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할 때도 있고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일이 부부와 손주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지난 봄에는 손주들과 남해를 다녀왔지요. 1년 반 전 옥순이와 갔던 그 바닷가에서 이번엔 손주들과 조개를 주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지요.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서가 아닌
한 인간 김은자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는 지난 봄에 정말로 새순을 틔웠지요. 지금은 다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